서구의 계약서가 이혼을 위한 차가운 설명서라면 한국의 정은 영원을 약속하는 뜨거운 맹세다. 세계 경제 대통령들이 모인 다보스 포럼. 모두가 결렬을 선언한 수십조 원의 협상이 단 한 사람의 3분 연설에 극적으로 뒤집혔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충격에 빠졌고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대체 정이 무엇이길래 철옹성 같던 자본의 논리를 멈추게 한단 말인가? 아무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감정을 숫자로만 계산하던 얼음심장의 영국 천재 통역사가 서구 자본주의 500년의 역사를 새로 쓸 줄은. 우리는 평생 차가운 이성과 데이터만이 승리한다고 배워왔습니다. 대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한국인의 정이 어떻게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을 뿌리부터 흔들었을까요? 전설이 된 그 3분의 기적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엘리자베스 에인즈워스, 사람들은 저를 리지라고 부르죠. 하지만 사실 제게 이름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름 대신 완벽이라는 단어로 불리길 원했으니까요. 스위스 제네바의 하늘은 언제나처럼 차갑고 맑았고 제 인생도 늘 그랬어요. 감정이라는 불순물 하나 섞이지 않은 맑고 투명한 논리의 세계. 그곳이 바로 저의 왕국이었죠. 제 무기는 언어였습니다. 5개의 언어가 제 머릿속에서 완벽한 질서에 따라 움직였고 저는 그 언어들을 통해 세상을 지휘하는 통역사였습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세계경제포럼의 비공개 세션.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들이 모여 지구의 미래를 놓고 싸우는 현장이었죠. 독일 재무장관이 딱딱한 독일어로 탄소 국경세의 기술적인 문제점을 맹렬하게 쏟아냈어요.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복잡한 법률 용어와 경제 데이터를 영어로 바꿔 미국 대표단의 귀에 꽂아 넣었어요. 제 통역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리지 않았죠. 저는 그저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한 도관일 뿐이었으니까요. 때로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저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비논리적인가? 저렇게 감정에 휘둘려서야 어떻게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단 말인가? 제게 그들의 열띤 토론은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했고 오직 제 머릿속에서 언어가 완벽하게 전환되는 그 차가운 쾌감만이 유일한 현실이었어요. 회의가 끝나자 한 동료가 다가와 어깨를 툭 치더군요. 리지, 오늘 정말 대단했어. 완전 기계 같던데? 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어요. 칭찬 고마워요. 하지만 기계는 실수를 하지 않죠. 저는 감가상각 방식을 의미하는 독일 단어를 영어로 옮길 때 0.2초 망설였어요. 검토가 더 필요해요. 동료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떴어요. 저는 신경 쓰지 않았죠. 제 세계의 타인의 평가는 불필요한 데이터일 뿐이었으니까요. 완벽, 오직 그것만이 저를 증명하는 유일한 가치였습니다. 며칠 후 제 상사인 데이비스 국장님이 저를 호출했어요. 그의 사무실은 언제나처럼 고요했고 창밖으로는 제네바 호수가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죠. 리지, 자네에게 맡길 프로젝트가 있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일이 될 거야. 그가 내민 것은 두툼한 서류 처리였어요. 표지에는 발러사와 미래바이오,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적혀 있었죠. 유럽의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독일의 제조업거인 발러와 무섭게 떠오르는 한국의 바이오 기업 미래의 만남. 수십조 원의 가치가 걸린 세기의 협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역이 아니야. 두 개의 다른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 일이지. 자네만이 할 수 있다고 믿네. 저는 서류를 넘기며 코웃음을 쳤어요. 미래바이오. 한국의 유명 대중음악 가수를 광고 모델로 내세운 번쩍이는 신사옥 사진이 눈에 들어왔죠. 제 머릿속 데이터가 빠르게 돌아갔어요. 한강의 기적. 전쟁의 폐허 위에서 일어선 놀라운 경제 성장. 하지만 제 분석은 냉정했어요. 그건 기적이 아니라 모방의 결과였죠. 서구의 자본주의 체제와 기술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복제해 성공한 나라. 물론 그 실행력은 칭찬할 만하지만 어디까지나 정해진 시험 범위 안에서 만점을 받은 모범생일 뿐이었어요. 새로운 시험 문제를 출제할 능력은 없다고 판단했죠. 한국의 대중음악도 마찬가지였어요. 정교하게 계산된 멜로디와 화려한 군무. 그건 예술이 아니라 잘 만든 상품이었죠. 인간의 영혼을 탐구하는 깊이 따윈 찾아볼 수 없는. 저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국장님. 논리는 만국 공통어입니다. 그들이 베를린에 있든 서울에 있든 사업은 결국 숫자로 말하는 거니까요. 제 사전에 실패는 없습니다. 데이비스 국장님은 제 눈을 잠시 바라보더니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눈빛이 저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곧 닥쳐올 폭풍을 예감하는 자의 불안이었다는 것을요. 제 완벽했던 세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첫 협상이 열린 제네바의 한 호텔.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한쪽에는 발러사의 슈미트 회장과 변호사들이 돌처럼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반대편에는 미래바이오의 박 회장과 임원들이 여유로운 미소를 띤 채 자리하고 있었죠. 저는 그 미소가 철저히 계산된 전략일 거라고 분석했어요. 예상대로 슈미트 회장은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어요. 박 회장님, 서로는 생략하죠. 우리가 원하는 건 2026년 4분기까지 최소 15%의 투자 수익률 보장입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과 관련된 모든 위험 요소는 미래바이오 측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차가운 숫자들이 공기를 갈랐어요. 저는 그 말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국어로 옮겼죠. 이제 박 회장이 어떤 논리로 반박할지 저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박 회장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는 딱딱한 서류 대신 맞은편의 슈미트 회장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회장님, 저희 할아버지께서 전쟁통에 맨손으로 이 회사를 일구셨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단순한 고용인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물론 숫자도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저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그의 말을 통역하면서도 속으로 비웃었어요. 또 감성적인 이야기군. 사업에서 가장 쓸모없는 말이지. 그리고 마침내 제 완벽한 세계를 산산조각 낼 그 한마디가 터져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이에 정이 쌓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 제 머릿속은 즉시 그 단어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애착, 애정 아니면 그저 감상일 뿐인가? 전부 사업과는 가장 거리가 먼 비논리적이고 비효율적인 단어들이었죠. 저는 그 중에서 가장 경멸적인 뉘앙스를 담은 단어를 골라 영어로 옮기기로 마음먹었어요. 일종의 경고였죠. 이런 비전문적인 이야기는 통하지 않는다고. 저는 슈미트 회장을 바라보며 건조하게 통역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이에 애정이 쌓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라고 말이죠. 애정이라고요? 슈미트 회장의 미간이 구겨졌어요. 그의 옆에 앉은 변호사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회의실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들은 박 회장을 순진하거나 혹은 자신들을 모욕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 뒤로 협상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발러 측은 모든 질문에 방어적으로 나왔고 박 회장의 진심 어린 설명은 더 이상 그들에게 닿지 않았죠. 그렇게 세기의 협상이라 불렸던 첫 만남은 재앙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제 심장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실패. 제 사전에 없던 단어였죠. 복도를 걷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저를 불러 세웠어요. 아서 핀치 해튼 교수. 제 옥스퍼드 시절 스승이자 지금은 발러사의 자문으로 일하고 있는 분이었죠. 그는 여러 사람이 지나다니는 복도 한가운데서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 리지. 자네답지 않게 고전하는 것 같더군. 내가 충고했지 않나? 사업은 머리로 하는 것이지 가슴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을 이었어요. 이런 감상주의가 바로 그들이 아직 멀었다는 증거일세. 자네의 완벽한 경력에 이런 단순한 문화적 오해로 흠집이 생기다니 참 안타까운 일이야. 그는 동정심 가득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제 곁을 지나쳐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제 귀를 파고들었어요. 완벽했던 제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 제 인생 최악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순간이 사실은 제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첫 페이지였다는 것을요. 제 완벽했던 세계에 생긴 균열. 저는 그 틈을 메우기 위해, 아니, 그 균열의 원인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해체하기 위해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제 머릿속은 이미 치밀한 작전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죠. 이번 여정은 문화체험 따위가 아니었어요. 정의라는 이름의 비논리적 변수를 정복하기 위한 일종의 지적 탐사 임무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의 경제 발전사와 사회 구조에 대한 논문 수십 편을 읽어내렸어요. 모든 현상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는 법. 정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죠. 아마도 농경사회의 유물이거나 혹은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생긴 일시적인 부작용일 거라고. 제 분석 노트는 차가운 데이터와 가설들로 빽빽하게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저는 거대한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제네바의 정적인 공기와는 완전히 다른 뜨겁고 역동적인 에너지. 수많은 사람이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맹렬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들이 쏟아내는 소음은 제 분석 능력을 마비시킬 정도였죠. 서울의 호텔로 향하는 내내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데이터로 저장하기 바빴어요. 질서와 무질서가 기묘하게 뒤섞인 도시. 저는 이 혼돈 속에서 정의라는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존하는지 반드시 밝혀내리라 다짐했습니다.
제가 등록한 기업 문화전략 프로그램의 첫날 조력자인 김민준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을 학자라기보다는 문화 안내자라고 소개하더군요. 온화한 미소와 부드러운 말투. 저는 즉시 방어벽을 세웠어요. 저런 유형의 사람들은 논리보다는 감성에 호소하려 들기 마련이니까요. 민준 씨, 제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한국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의라는 변수를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싶습니다. 관련 자료가 있으면 좋겠군요. 제 말에 민준 씨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예상과는 다른 대답을 내놓았어요. 좋은 접근입니다, 리지 씨. 하지만 정은 실험실에 있는 미생물이 아니라서요. 현미경으로 보는 것보단 직접 그 안에서 살아보는 게 더 빠를지도 모릅니다. 그는 제게 통계자료 대신 다음날 저녁에 있을 환영회식에 꼭 참석하라는 말을 남겼죠. 저는 그의 방식이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일단은 따라보기로 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현장에서 수집하는 것이 원칙이니까요. 그리고 다음날 저녁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비효율적이고 혼란스러운 시간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장소는 시끌벅적한 고깃집이었어요. 좁은 공간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고기를 굽고 술잔을 부딪히고 있었죠. 연기와 냄새,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뒤섞여 제 집중력을 흐트려 놓았습니다. 저는 인류학자처럼 그들의 행동을 관찰했어요. 왜 상대방의 술잔이 비기도 전에 술을 채워주는 걸까? 왜 상급자가 이야기할 때는 모두가 하던 일을 멈추고 경청하는 걸까? 모든 것이 제게는 비합리적인 의식처럼 보였어요. 그때였어요.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한국 기업의 임원분이 길고 장황한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이야기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저는 시간을 확인하며 초조함을 느꼈어요. 저 시간에 반도체 수율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일 텐데.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그분의 이야기가 잠시 멈춘 틈을 타 끼어들었습니다. 부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까 낮에 말씀하셨던 반도체 수율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순간 시끄럽던 식당 안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로 향했죠. 질문을 받은 부장님은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고 다른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제 질문이 왜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저는 그저 비효율적인 대화를 끊고 본론으로 들어갔을 뿐인데요. 회식이 파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민준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리지 씨, 혹시 기분 나쁜 일 있으셨어요? 아니요? 무슨 말씀이시죠? 저는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비효율적인 대화를 끊고 핵심으로 들어갔을 뿐이라고요. 민준 씨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게 눈치가 없는 행동이었어요. 부장님은 정보 전달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저희와 유대감을 쌓고 싶으셨던 거예요. 리지 씨의 행동은 그분의 진심을 무시한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눈치. 또 하나의 비논리적인 단어였죠. 저는 반박하고 싶었어요. 진심은 자료로 증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제 논리적인 행동이 만들어낸 그 싸늘한 결과를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죠. 며칠 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판교에 있는 한 정보기술 기업을 방문하게 됐어요. 저는 그곳에서 제 편견에 다시 한번 균열이 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회사는 최근 몇 년간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곳이었어요. 저는 그 성공 비결이 서구식의 완벽한 효율성과 성과주의 체제에 있을 거라고 예상했죠.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예상과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사무실은 자유롭지만 어딘가 모르게 어수선했고 직원들은 경쟁보다는 협력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바로 그때 갑자기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회사의 핵심 서비스를 담당하는 전산망에 문제가 생긴 거였죠. 담당 부서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생각했죠. 이제 책임 소재를 놓고 지루한 싸움이 시작되겠군. 하지만 제 예상은 또 빗나갔습니다.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이 퍼지자마자 전혀 다른 부서의 직원들이 하나둘씩 문제의 자리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마케팅팀, 디자인팀, 심지어 인사팀 직원까지. 그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노트북을 가져와 함께 코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시작했죠. 그들 사이에는 고성과 언쟁도 오갔지만 그건 비난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열한 협력이었어요. 한 직원은 밖으로 뛰어나가 모두가 먹을 샌드위치와 커피를 사오기도 했고요. 저는 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에게 물었죠. 저 사람들은 왜 자기 일도 아닌데 저렇게 필사적으로 돕는 거죠?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인가요? 아니면 추가 수당이라도 나오는 겁니까? 민준 씨는 제 질문에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저게 바로 정의예요, 리지 씨. 우리 팀, 우리 회사가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내 가족의 일처럼 느껴지는 마음. 함께 흥하고 함께 망한다는 공동체 의식이죠. 그 순간 저는 마치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그토록 비효율적이고 비논리적이라 비웃었던 정이 저렇게 강력한 위기관리 능력과 폭발적인 협업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어떤 서구의 경영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경이로운 풍경이었죠. 제 분석 노트에 적어놓았던 정에 대한 정의를 저는 조용히 지워나갔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그렇게 혼돈과 깨달음의 연속이었습니다. 낯선 환경과 과도한 연구에 지친 저는 결국 몸살이 나고 말았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는 심한 고열과 통증. 제 몸은 더 이상 제 통제 아래에 있지 않았죠. 완벽했던 기계의 바이러스가 침투한 것 같았어요. 차가운 호텔방 침대에 홀로 누워있으니 잊고 지냈던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희미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약해진 순간이었죠. 바로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힘겹게 문을 열자 그곳에는 민준 씨와 프로그램 동료 몇몇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따뜻한 죽과 약 그리고 이온 음료가 들려 있었죠. 민준 씨가 리지 씨 안 보여서 걱정된다고 연락했잖아요. 수업에 안 나올 사람이 아닌데? 아프면 밥 잘 챙겨 먹어야죠. 한 동료가 저를 보고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여길. 이럴 필요 없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차갑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죠. 그들은 제 거절을 가볍게 무시하고는 방 안으로 들어와 테이블 위에 음식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처럼 자연스럽게요. 약을 먹는 방법까지 꼼꼼하게 설명해주고는 푹 쉬라는 말을 남기고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은 방 안.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죽 그릇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계약도 없는 순수한 호의. 제 인생의 목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행동이었죠. 천천히 죽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목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의 모든 분석이 멈췄습니다. 논리와 이성이 사라진 자리에 낯설지만 이상하게 싫지 않은 온기가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제가 정을 자료가 아닌 제 심장으로 처음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방 안에는 정막만이 남았어요. 저는 한참 동안 테이블 위에 놓인 죽 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평범한 흰 죽이었죠. 제 인생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던 너무나도 일상적인 음식. 제 이성은 계속해서 경고 신호를 보냈죠. 이건 비효율적인 동정일 뿐이야. 의미를 부여하지 마. 하지만 제 심장은 이미 그 온기에 무장해제되고 있었습니다. 죽그릇 옆에는 작은 메모지 하나가 놓여 있더군요. 민준 씨가 남긴 것이 분명했어요. 서툴지만 단정한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혼자 끙끙 앓지 마요. 그게 정 없는 행동이에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정 없는 행동. 저는 그때까지 정을 명사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혹은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유대감 같은 것. 하지만 그 메모는 제게 말하고 있었죠. 정은 명사가 아니라 일종의 동사 혹은 형용사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것은 무언가를 느끼는 상태가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기준이었습니다. 정이 있다는 것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을 한다는 의미였고, 정이 없다는 것은 그 약속을 어기는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뜻이었던 거죠. 그것은 감정의 차원을 넘어선 하나의 사회적인 규범이자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정이라는 코드를 해독하려 했지만 전혀 엉뚱한 암호 해독표를 들이밀고 있었던 셈이에요. 저는 그것을 개인의 감정 문제로 봤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라는 관계에 대한 문제였던 겁니다. 혼자 앉는 것. 제게는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이었어요.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하지만 그들의 세계에서 그것은 정없는, 즉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실격인 행동이었던 거죠.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분석과 자료가 한순간에 의미를 잃어버리는 듯했어요. 어느새 죽 한 그릇을 다 비웠더군요. 몸에 열기가 돌자 이상하게도 머리는 더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며칠 전 제 완벽한 세계를 무너뜨렸던 그 협상 녹취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제네바의 그 차가운 회의실 공기가 다시 흘러나오는 듯했죠. 슈미트 회장의 냉정한 목소리, 저의 기계적인 통역. 그리고 마침내 박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이에 정이 쌓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그 문장. 저를 실패와 모욕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그 문장이었어요.
이전에 저는 그 문장에서 비전문적인 감상과 논리의 부재만을 들었죠. 하지만 지금 제 귀에 들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은 애원을 하는 약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을 제안하는 강자의 목소리에 가까웠죠. 저는 숨을 죽인 채 몇 번이고 그 문장을 되감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박 회장님이 말한 정은 감정적인 애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의 제안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계약서의 조항들을 넘어서는 깊은 신뢰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예측 불가능한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는 변호사에게 연락하기 전에 먼저 서로에게 연락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서류상의 동업자가 아니라 운명을 함께하는 동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박 회장님은 바로 이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제안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어떤 법적 조항보다도 강력한 상호 안전 보장이었던 셈이죠. 어떻게 이걸 놓칠 수 있었을까? 단서들은 이미 제 주변에 널려 있었는데 말이에요. 판교의 그 정보기술 기업에서 봤던 직원들의 모습. 그들은 계약서 때문에 서로를 도왔던 게 아니었어요. 위기 앞에서 우리라는 이름으로 뭉쳤던 거죠. 제게 죽을 가져다 주었던 동료들. 그들 역시 의무감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었어요. 아픈 동료를 혼자 둘 수 없다는 그 마음, 그 정이 그들을 움직였던 겁니다. 제 손가락이 미친 듯이 자판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정을 비판하기 위해 자료를 찾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힘의 실체를 이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외환위기, 한국인들이 IMF 사태라고 부르는 국가부도의 위기였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무너지고 가정이 해체되는 절망적인 상황. 그런데 자료 한 구석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다른 나라 같았으면 폭동이 일어났을 법한 상황에서 한국 사회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었죠. 그 이유를 파고들자 믿을 수 없는 사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 국민들이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결혼반지나 돌 반지처럼 소중한 추억이 담긴 금을 자발적으로 내놓았다는 이야기. 저는 관련 영상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길게 늘어선 줄. 금을 내놓으며 눈물 흘리는 아주머니.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런 나라를 물려줄 수 없다고 말하는 젊은 아버지. 제 이성은 이것을 비합리적인 집단행동이라고 분석했지만 제 심장은 이것이 단순한 애국심 이상의 무언가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것은 나라가 곧 우리라는 거대한 공동체 의식의 발현이었어요. 국가적 규모의 정의였던 셈이죠. 제 검색은 2002년 월드컵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울 광장을 가득 메운 붉은 옷의 인파. 저는 그때 그 광경을 광적인 민족주의라고 분석했었죠. 하지만 다시 본 영상 속에서 저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발견했어요. 골이 터졌을 때 생전 처음 보는 옆 사람과 부둥켜 안고 기뻐하는 사람들. 경기가 끝난 후 자발적으로 남아거리를 청소하는 시민들. 그곳에는 승리에 대한 열망을 넘어 우리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순수한 기쁨과 유대감이 있었습니다.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정은 비논리적인 감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운영체제였어요.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안위를 우선하고 보이지 않는 신뢰를 바탕으로 폭발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힘. 한강의 기적, 외환위기 극복, 월드컵 신화. 제가 그저 서구체제의 성공적인 모방이라고 폄하했던 그 모든 것들의 가장 깊은 곳에 바로 이 정이라는 코드가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어느새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어요. 밤새 켜두었던 노트북 화면 위로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핏발선 눈, 헝클어진 머리. 며칠 전 제네바에 서 있던 완벽한 모습의 엘리자베스 에인즈워스는 그곳에 없었죠. 대신 자신의 세계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한 인간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허탈하게 웃으며 나지막이 독백했습니다. 내가 틀렸어. 완벽하게 틀렸어. 그것은 단순한 실수의 인정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 전체를 지탱해왔던 논리와 이성이라는 거대한 기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언어를 번역한 게 아니라 내 편견을 번역했던 거야. 실패. 제 사전에 없었던 그 단어가 이제는 제 심장 가장 깊은 곳에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해방감을 느꼈어요. 완벽이라는 갑옷을 벗어던진 진짜 제 모습과 마주한 기분이었죠. 이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다보스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틀린 번역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 인생 전체를 걸고 제가 깨달은 이 위대한 진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제 인생의 좌표를 통째로 바꿔놓았어요. 제네바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더 이상 이전의 엘리자베스 에인즈워스가 아니었죠. 제 머릿속은 여전히 수만 개의 단어와 문법으로 가득했지만
이제 제 심장은 논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 그것은 더 이상 분석해야 할 미지의 코드가 아니라 제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비추는 등대 같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다시 찾은 다보스의 회의실. 몇 달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제 눈에 비치는 모든 것은 달라 보였어요. 이전에는 차가운 이성과 논리의 전당처럼 보였던 이 공간이 이제는 인간적인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공허한 무대처럼 느껴졌죠. 발러사의 슈미트 회장과 임원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협상을 끝내러 온 자의 냉정한 결심이 서려 있었죠. 맞은편의 박 회장님과 미래바이오 팀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들의 눈빛에 서린 깊은 실망감까지는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통역 부스 안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제 자세는 이전과 달랐어요. 오만함 대신 차분한 확신이, 냉철함 대신 고요한 열정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죠. 저는 그저 기다렸습니다. 제게 주어진 운명의 순간을요. 제 심장은 세차게 뛰고 있었지만 그건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곧 터져나올 진실에 대한 벅찬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저에게는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슈미트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겨울 호수처럼 차가웠죠. 박 회장님, 그리고 미래바이오 임원 여러분. 지난 몇 달간의 논의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 방식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본 협상은 이 시간부로 공식적으로 결렬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차가운 선언이 회의실을 감쌌어요. 박 회장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날 준비를 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그리고 기다렸던 순간이 찾아온 것은 제 스승이었던 아서 교수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그는 승자의 여유를 만끽하며 이 상황에 굳이 필요 없는 쐐기를 박으려 했습니다. 잠깐, 슈미트 회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덧붙여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번 협상의 결렬이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서 교수는 의기양양하게 좌중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그의 시선이 제게 와서 잠시 머물렀죠. 그 교훈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사업은 감상이나 신비주의 같은 모호한 개념이 아니라 오직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명확한 계약으로만 이루어진다는 냉정한 사실 말입니다. 감정적인 접근은 결국 이런 비극적인 시간 낭비만 초래할 뿐이죠. 특히 우리 에인즈워스 통역사에게도 아주 좋은 경험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리지? 그가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을. 저는 통역 부스의 마이크를 껐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회의장 한가운데로 걸어나갔어요. 쿵쿵쿵. 대리석 바닥에 제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죠.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슈미트 회장의 놀란 눈, 박 회장님의 의아한 표정, 그리고 경멸과 조소가 뒤섞인 아서 교수의 얼굴. 저는 그 모든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이 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서 교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서 교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지난번 협상에서 저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통역사로서 가장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제 예상치 못한 고백에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저는 박 회장님의 언어를 통역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편견을 통역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슈미트 회장과 발러사 임원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정의라는 단어를 다시 번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감상이나 신비주의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가장 잘 이해하시는 언어, 바로 사업의 언어로 말입니다. 저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제 인생을 건 연설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계약서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이 잘못되었을 때를 대비하는 수백 페이지짜리 사후 처리 설명서입니다. 동업자가 약속을 어길 것을 대비해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차가운 방어벽이죠. 하지만 박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은 그 정반대에 있습니다. 정은 애초에 일이 잘못되지 않도록 만드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전 예방 체계입니다. 좌중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위험 관리를 위해 매년 막대한 비용을 지출합니다.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하고 복잡한 보험에 가입하죠. 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최고의 위험 관리 체계입니다. 시장이 붕괴하고 예측 불가능한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의 동업자가 변호사에게 전화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전화를 걸게 만드는 힘, 그것이 바로 정입니다. 제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단단해졌어요. 재무제표에 기록되지 않는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업의 생존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무형자산입니다. 1997년 한국이 국가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수많은 기업들이 쓰러져갈 때 직원과 협력업체들이 월급도 반납하며 회사를 지켜낸 힘의 이름이 바로 정이었습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 평생 모은 금을 내놓게 했던 그 마음이 바로 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슈미트 회장에게 다가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 회장님은 회장님께 단순히 기술과 공장을 제공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위기가 닥쳐도 결코 당신의 손을 놓지 않겠다는 가장 강력한 신뢰 보증서를 제안하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번 협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핵심 자산입니다. 부디 제 실패로 인해 이 위대한 제안을 놓치지 마십시오. 제 말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어요. 아서 교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입술을 달싹이고 있었죠. 그건 그저 궤변일 뿐이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어요. 그의 논리는 제 진심 앞에서 힘을 잃고 부서져 내린 뒤였으니까요. 침묵을 깬 것은 슈미트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저와 박 회장님을 번갈아 보더니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서 교수를 지나쳐 박 회장님에게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존경심을 담아 두 손으로 악수를 청했어요. 박 회장님, 우리가 놓치고 있던 핵심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잠시 저를 돌아보며 말했죠. 그리고 에인즈워스 씨, 이것은 제가 들어본 가장 위대한 통역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굳게 맞잡히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계약의 성사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세계가 진심으로 만나는 위대한 시작이라는 것을요. 제 인생의 가장 완벽한 통역이 바로 그 순간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다보스의 그 회의실에서 맺어진 악수는 단순한 계약의 성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성과 논리만이 지배하던 차가운 세계에 마음이라는 새로운 언어가 도착했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죠. 그 닫힌 문 안에서 벌어졌던 일은 순식간에 다보스 포럼 전체의 가장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흥미로운 가십처럼 퍼져나가던 이야기는 발러사와 미래바이오가 전례 없는 속도로 협력을 구체화하기 시작하면서 거대한 태풍의 눈으로 변해갔어요. 런던으로 돌아왔을 때 세상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유력 경제신문들은 앞다투어 그날의 일을 다루기 시작했죠. 수십조 원의 계약을 되살린 기적의 3분,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의 경영 철학 정. 제가 그토록 비웃었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단어가 이제는 전 세계 경영인들이 가장 주목하는 단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는 정과 신뢰 자본이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가 열렸고 유수의 기업들은 한국의 독특한 공동체 문화에 대한 연구팀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저는 데이비스 국장님의 호출을 받고 다시 제네바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죠. 리지, 자네가 해냈어.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자네를 위한 새로운 자리를 만들기로 결정했다네. 국제전략 총괄 수석 부사장 자리야. 자네가 지금까지 꿈꿔왔던 모든 것이지. 수석 부사장. 그것은 분명 제가 과거에 그토록 갈망했던 자리였습니다. 완벽한 통역 기계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위치. 하지만 그 제안을 듣는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어요. 저는 창밖의 제네바 호수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거의 저였다면 분명 기뻐서 어쩔 줄 몰랐을 겁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국장님,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평생 언어를 번역해왔지만 단 한 번도 진정한 의미의 소통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저는 더 이상 완벽한 도관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람과 사람, 그리고 문화와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데이비스 국장님은 제 말의 의미를 알아차렸는지 더 이상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한번 굳게 잡아줄 뿐이었죠.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이었던 그곳을 제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실패자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탐험가의 마음으로요. 시간이 흘러 저는 런던의 한 조용한 거리에 제 회사를 열었습니다. 거창한 조직은 아니었어요. 에인즈워스 문화번역연구소. 유리문에는 제가 직접 고른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마음을 번역합니다. 오늘 제 첫 번째 고객들이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한국과의 중요한 계약을 앞둔 영국의 기업가들이었죠. 그들은 불안과 기대로 가득 찬 얼굴로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의 저처럼 그들의 손에도 두꺼운 데이터와 통계 자료가 들려 있었어요. 저는 제 강의실 벽에 걸어둔 족자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에서 만난 한 서예가에게 부탁해서 받은 힘찬 필체의 정 한 글자가 쓰여 있었죠. 여러분이 지금부터 마주할 상대는 단순히 계약서의 조항을 따지는 사업가가 아닙니다.
그들은 관계를 맺고 신뢰를 쌓고 마음을 나누길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지어보는 계산되지 않은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자, 이제 그 두꺼운 서류는 잠시 덮어두시죠.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산인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그들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알 수 있었죠. 이것이 제 새로운 사명이자 제2의 인생이라는 것을. 저는 예전에 완벽한 기계가 되는 것이 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저의 진짜 일은 더 완전한 한 사람의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의 진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